이번 워크숍 주제는 낙태권 운동 쟁점과 과제입니다. 지금 낙태죄 헌법 불합치 통과된 이후에도 지금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낙태권 운동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토론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발제자분은요, 최미진 씨고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십니다. 여성 담당 기자이시고, 그래서 주요 여성 쟁점과 특히 낙태를 비롯해서 이런 쟁점들에 관해서 분석적이고 이런 심도 깊은 기사들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은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라는 이런 제목의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소책자의 공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이라는 책갈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발제자분을 모시고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낙태권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다룰 텐데요. 먼저 이제 지난 11월, 올해 11월에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판결이 낙태죄 폐지를 염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뻤고, 또 저희 단체도 이제 환영 성명을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부쩍 성장한 이런 낙태죄 폐지 여론, 그리고 그 여론을 추동했던 운동의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마저 낙태 금지 헌법이 폐지됐잖아요. 이런 세계적 여성 운동의 부상과 분위기가 한국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 낙태권 운동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고 또 진전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역사를 먼저 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낙태권은 한국 여성 운동에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었던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 초에 이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처음으로 이제 소규모였지만 시작이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주객관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낙태 단속 시도가 벌어졌던 것이 이제 발단이 됐고요. 사실 출산율이 높을 때는 국가도 인구 조절을 위해서 낙태를 눈 감아주고 또 시술을 하라고 이렇게 조장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라는 표현도 한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이제 저출산 위기라는 것을라고 불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가 미래의 재생산에 빨간불이 켜질 것을 우려하고 그런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니까 이 2000년대 들어서 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심지어는 당시에 이제 보수적인 반낙태주의자들이었던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는 곳에서 낙태 시술 의사를 고발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명박 정부가 바로 이것을 호응해가지고 낙태 이제 단속 시도 같은 것들을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병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려면 엄청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굉장히 낙태 시술비를 높게 받아가지고, 원래 한 2~30만 원 정도 할 수 있었다면 당시에 10배, 15배까지 낙태 시술비가 치솟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성단체 상담소에 전화가 오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곳이 없냐, 이런 전화가 빗발치는 일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노동계급 빈곤층 여성들이 굉장히 비상이 걸렸고 빨간불이 켜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낙태 단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당시 이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 낙태가 여성 해방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이 생명권 논리에 따라서 전혀 이제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런 점을 처음으로 발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뿐 아니라 이에 호응했던 이제 몇몇 여성 단체들이 당시에 이제 낙태 단속 반대 캠페인을 그해 38 여성의 날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당시에 규모가 작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후에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이제 주춧돌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낙태가 쟁점이 됐던 것은 박근혜 정권 말기였습니다. 2016년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저출산 이 문제다, 이것을 뭐 계속 위기라고 하면서 전국에 뭐 출산 지도 막 이런 가임기 여성 지도 이런 거 만드는 짓거리도 했었는데, 이러한 속에서 이 낙태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혁을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때마침 당시에 이제 폴란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그런 폴란드에서 반동적인 낙태 규제 강화 시도에 반대하는 그런 검은 시위가 커다랗게 일어났었고, 한국의 이제 젊은 여성들이 여기에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그 이름을 본딴 한국의 검은 시위 이런 것들을 몇 차례 당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당시에 박근혜 퇴진 촛불이 타올랐죠. 이런 덕분에 이 촛불 시위가 거대하게 벌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이 낙태 시술 처벌 강화 시도가 유야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촛불 직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많은 여성들은 이 성평등을 염원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집권 초기에 그때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렇게 참가했던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당시 청와대 청원은 청와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측의 답변은 굉장히 알맹이 핵심들을 다 비켜난 그런 회피한 그런 얘기였고, 결국 헌재에 떠넘기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촛불 때문에 중단됐던 낙태 의사 처벌 강화 시도를 문재인 정부하에서 다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남해 한 경찰서에서는 낙태 시술 여성들 낙태 색출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 낙태권 문제에서도 굉장히 한계 없는 정부이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런 낙태를 계속 처벌하는 방침을 이제 유지를 했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 운동은, 낙태권 운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났었죠.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헌법 소원 결정이 헌법 불합치로, 그러니까 또는 위헌으로 나야 한다고 계속 압력을 넣고 이제 주장을 했던 측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도라는 이런 연대체가 만들어져서, 특히 줄여서 모낙패라고 부르는데, 이 모낙패가 바로 이런 헌재에 압박을 넣는 방식의 활동을 주로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모낙패로 모였던 주류 여성 단체들이 좀 온건하다라고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또 젊은 여성주의자들이 비웨이브라는 또 별도의 낙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낙태권 운동이 분화가 있었던 것이죠. 비웨이브는 조금 모낙패보다는 더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투성이나 규모 면에서도 좀 더 나은 점들이 있었는데, 가령 이 모낙패 주요 단체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 같은 것들은 많이 아꼈다면, 이 비웨이브는 사실 집회에 가보면 문재인 정부를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었고요. 말로만 페미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낙태 여성을 색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나 의료법 시행 규칙 같은 거를 다시 계약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이 시위에서 그런 점을 아주 핵심적인 쟁점으로 삼아서 이제 규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태아 생명권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않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그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사실 한국에서 어떤 낙태 전면 합법화를 선명하게 지지했던 단체는
뭐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이제 많지 않았는데 이 그 비웨이브 시위에서는 그 슬로건 자체가 그 낙태죄 폐지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낙태 전면 합법화를 딱 걸고 시위를 했다는 그런 공세적인 또 특징이 있었죠. 물론 이제 남성들의 참가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든지 조직의 참가도 배제한다든지 그리고 또 소수의 이너서클 중심의 이제 불투명한 조직 방식 같은 것들은 이 운동의 이제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낙태죄 폐지나 또는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그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을 광범하게 그 모으는 방식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이제 대중운동으로까지 이렇게 도약하는 데는 난점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 시위 끝에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이건 중요한 이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막상 비회부가 입장을 발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이런 이제 난점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건 이 그 비회부가 이런 그리고 또 급진 좌파 중에서는 또 저희가 처음부터 이 낙태 전면 합법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또 그런 그 전투적인 시위를 벌이고 했다는 점은 이 낙태권 운동의 전반적인 지형을 그 왼쪽으로 견인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는 게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헌재 판결 전에는 이제 모낙패 측에서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의 권리를 딱 요구를 해서 그 훨씬 더 진전된 요구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2년에 그 현재 이제 모낙패 주요 단체 중에 하나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연이라고 자주 부르는데요. 여연이 낸 이 낙태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소책자가 있었는데 이 소책자의 당시 내용을 보면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12주 이후 이내에만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 사유에 국한해서 허용하자라는 그런 이제 안이 당시에 제출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현재 그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의 권리를 요구하는 이 상황 사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명백히 이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게 지난 10여 년간의 여러 운동과 또 이 올바른 낙태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조금 더 이제 논의의 지형이 왼쪽으로 옮겨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촛불 이후에 여성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급진화가 더 이뤄지고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이제 한국 여성 운동 사상 최대 규모였던 불법 촬영물 항의 시위 같은 것들도 벌어졌고 그리고 국제적인 여성 운동에서도 아까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진전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제 마침내 성취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오늘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재 판결만으로는 낙태죄 폐지 여부 그리고 낙태 합법화의 수준 같은 것들이 아직 그 정해지지 않고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의 의미 그리고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낙태 찬반 진영 모두에서 진행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헌재 결정의 구체적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우선 가치가 있습니다. 현행법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고 기간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헌재 결정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명백히 한계 그리고 공백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태아의 생명권 보장을 여전히 전제하고 있어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적합하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약의 범위가 지금 문제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임신 22주 이후의 후기 낙태와 관련해서는 태아가 그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 생존 가능한 기간이라는 이런 판시를 함으로써 이 후기 낙태 허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모자보건법이 24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후기 낙태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어찌 보면 2주 정도를 좀 당긴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이제 단순 위헌
아니라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를 그 다음과 같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썼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결정문에 따르더라도 낙태 사유와 기간에 따른 제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손보는 꼼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이제 처음 열린 국회의 그 입법과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이 발제한 입법조사관이 이 헌재 결정의 이제 법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룬 첫 번째 쟁점이, 이제 뭐 낙태죄 폐지는 전제돼 있으니까 모자보건법을 어떻게 손을 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쟁점이 낙태죄 형사처벌 존치 여부였습니다. 즉 헌재 판결이 헌법 조항의 삭제를 그 전제한 게 전혀 아니라는 말이고, 이것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했고, 즉 전면 합법화를 주문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확히 말하자면 결국은 낙태죄, 그 형법상의 낙태죄 존치 여부, 낙태 허용 범위, 그다음에 처벌의 수위, 뭐 기준,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헌재 결정의 어떤 한계와 공백, 그다음에 이것을 보수 우파들이 이용할 가능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낙태권 운동을 그 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반낙태 운동 진영은 이런 헌재 결정의 어떤 공백을 파고들어서 낙태 허용 범위를 최대한 좁히려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 전에 이 가톨릭 교회가 이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주도했었잖아요. 100만 서명 운동하고 막 청와대 압박 놓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가톨릭 교회는 헌재 결정 뒤에 지금 어쨌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반낙태 운동을 재개를 하자, 이런 그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 판결 직후에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법과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이런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이 낙태 고발 캠페인을 그 벌였던 프로라이프 의사회, 아까 2010년에 그 처음 낙태권 운동을 시작하게 한 그 원인 제공자들, 이 의사회의 회장인 차희재 등은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 을 지금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낙태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시술 거부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를 대변하는 가톨릭 신문이 이제 이런 선동들을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가장 먼저 제출된 안이 정의당의 안이잖아요. 그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 정의당의 이 안을 발의한 3명의 의원들, 이정미, 심상정, 윤소아 의원이 모두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례명을 막 거론을 하면서 신자인 국회의원이 반생명적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완전히 비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낙태는 살인이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 여론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의식이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도, 비난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최대한 제약할 여러 세부적인 방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 그다음에 낙태 허용 기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낙태 허용의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하는 그 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그걸 뭐 시행령으로 돌려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다 판단하게 하자든지, 뭐 이런 세부적인 얘기들이 있고, 또 상담 절차 의무화 같은 것들도 거론이 되고 있죠. 가톨릭 교회 측에서는 이 낙태죄 폐지 반대가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반여성적이다, 신자들 중에 여성들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무마하고자 여성만 처벌하지 말고 남성도 처벌하자. 그리고 그 출산이나 양육 같은 데서 남성 책임법을 도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 새로운 쟁점도 이제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원하는 거는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남자도 처벌하라, 내지는 남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그런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쟁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양육비의 책임도 국가가 더 많이 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지금 뭐 그 개개인의 노동계 가족의 부담으로 양육을 떠넘기라, 이런 것을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최근에 그 한국의 반낙태 세력은 그 미국의 그 반낙태 운동에서 많은 고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미국은 이제 낙태가 합법화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그 공화당이 집권한 일부 주들이 그 현재 상황을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막 통과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심장박동법이라는 것인데, 이 미시시피 주에서 이제 통과된 법인데, 이 내용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것이 임신 6주쯤이 된다고 해요.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는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게 감지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낙태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법을 그 막 내놓고 그 통과시키려고 막 했는데, 그러나 이런 법들이 다 지금 연방지방법원에서 무효 소송에 줄줄이 걸려 있고, 또 이것이 통과될 때까지는 법의 효력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그 이길 확률 같은 것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의 어떤 역사나 세력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우파들이 미국의 어떤 사례를 고스란히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반낙태 세력은 미국의 이런 반낙태 운동의 논리를 오랫동안 차용을 해왔고, 그 전술 중에 일부를 또 한국에서 적용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심장박동법 같은 것도 한국의 반낙태주의자들이 이 낙태 허용 범위 그 기간을 줄이는 그런 근거로 벌써부터 막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발제 준비하려고 이제 좀 가톨릭 신문의 최근 이제 논조도 좀 봤는데, 굉장히 이들도 국제 반낙태 운동의 동향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아일랜드에서는 반낙태 시위가 몇 명 규모로 벌어졌고, 또 어디는 어떻고 하면서 한국에서 비록 헌법 불합치가 됐지만 우리 반낙태 운동도 장기적 시각에서 이것을 제약하기, 생명을 수호하는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선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 낙태권 운동이 그 낙태 반대 세력의 논리를 그 체계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태아의 생명권 논리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신 몇 주든 태아의 권리라는 말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아는 산모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여성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보다는 원치 않는 출산이 여성의 그 삶 전반에 미칠 영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보수 가톨릭계가 주장을 하는 태아 생명권 논리는 사실 잘 뜯어보면 여성차별적인 그런 반로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런 태아가 이미 그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인간인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여성은 태아를 이렇게 담는 인큐베이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여성 자신의 결정권과 삶,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여성 차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냥 여성이 그냥 임신했다가 출산하면은 그냥 모든 문제가 땡인 게 아니라 그 출산 이후부터 그 과정까지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그 여성이 낙태권이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공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의 오랜 구호가 있는데 바로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거는 그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뭐 여성이 피임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낙태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여성들은 잘 알죠. 피임보다 낙태가 훨씬 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완전한 피임법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또 피임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은 보장이 돼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그 병원 낙태 시술은 광범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낙태권이 없을 때 막 뒷골목 낙태 또는 자가 낙태 이런 것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에 비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된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죠.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특히 그 노동계급 여성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무엇보다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고, 또 이 불법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낙태 단속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강화가 되면은 그 비용이 폭등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거는 여성의 낙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낙인이 두려워서 그 낙태 사실 자체를 쉬쉬해야 되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위축을 시키고요, 여성들을. 그 다음에 낙태 후에는 그 쉬지도 못한 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몸이 축나기 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삶에 큰 해악일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을 직시한다면은 태아 생명권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이제 낙태 금지가 미치는 영향이 계급에 따라 다르고, 그런 점에서 낙태죄 수호 운동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여성들을 내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유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이어도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시술받고 휴식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급 여성들, 가난한 여성들, 특히 또 여성 청소년들의 현실은 이와는 다르죠. 아까 제가 말했던 낙태가 불법일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대부분 노동계급 여성들이 겪는 불편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막 끙끙 앓다가 결국은 더럽고 차디찬 화장실에서 혼자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조차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완전히 어린 그 청소년 시기에 이제 출산을 하면서 미혼모가 되거나 평생 자신의 삶을 어렵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결국 이런 현실들을 봤을 때 결국 쟁점은 위험하고 값비싼 낙태로 여성들을 내몰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또 저렴한 이런 낙태로 여성의 삶과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쟁점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낙태 합법화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적절하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논쟁인데, 이런 대안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헌재 판결 직후에 맨 먼저 발의된 안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많은 논쟁의 그 대상이 됐는데, 그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이정미 안이 대표 발의했던 이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행법보다는 더 낫다는 점을 우선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낙태의 대부분이 지금 현행법에서는 금지돼 있는데, 어쨌건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하자, 그리고 그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어쨌건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주 이내의 낙태는 사유 제한 없이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의 낙태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해서 허용의 폭을 넓히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그 기간과 사유의 그 제한이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허용 사유 범위 밖의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 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벌 조항은 이제 의사에게 그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이 정의당 안의 기본 취지와도 모순을 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낙태죄 폐지 여론이 굉장히 그 성장을 했고, 사실 헌재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보 정당인 이 정의당의 안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단체는 이 정의당 안의 골자가 사실은 그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직후에 이미 한번 거론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 같은 것을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가톨릭 교회가 막 그 이정미 심성정 의원이 교인인데 왜 이런 걸 발의하냐고 막 공격했을 때는 그에 맞서서 방어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 정의당 안에 골자가 기간과 사유의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여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의사가 결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더라도 그 허용 범위 밖의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모자보건법 같은데 여전히 남겨두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낙태죄를 실제로 폐지하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징역형이 아니라 과태료면 되지 않냐라든지 그러니까 여성 처벌은 없애고 의사만 처벌하는 건 괜찮지 않냐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정의당 안도 사실은 요런 절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 과태료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성이 아닌 의사를 처벌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낙태 시술을 하는 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낙태 시술에 따른 여러 처벌이나 부담을 남겨두게 되면 결국은 낙태 시술을 위축시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남겨두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런 여러 논란 속에 나온 정의당 안에서 결국은 여성 그 낙태의 어떤 기간이나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일부 남아 있다든지 또 의사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제 아쉬운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그리고 낙태약, 미프진 같은 낙태약을 합법화하라는 것도 이 조항에 빠졌는데 이 점도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사실 이번 이제 헌재 결정이 사실 가리키는 수준에 맞춰서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 법안을 정의당 의원만으로는 발의할 수 없으니까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같이 이제 끌어들여서 발의를 했거든요. 10명 이상이 필요하니까. 그런 이제 의원들을 끌어들이고 또 개신교 우파의 반발도 무마하려고 일부 이런 타협의 수준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헌재 결정 이후에 법의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라는 그런 그 이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고 또 처벌을 남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낙태권 운동 지지자들의 열망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 진전된 안을 재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낙패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또 정의당 안에 그 몇몇 당원들 활동가들도 이 이정미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런 이제 우려의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류층이 아닌 보통의 여성에게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임신 주수나 사유 제한 같은 것이 없어져야 하고 낙태죄 폐지는 물론이고 의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전에 상담을 의무화해가지고 낙태를 하러 오는 여성들이 이미 충분히 자기 인생을 걸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오는 것인데 의사나 뭐 어떤 누군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많이 낙태를 말리고 돌려보내는 그런 구실을 서구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그런 사전 상담 의무화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또 남성 배우자 동의나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같은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의 선택을 좌절시키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그 낙태 기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초기 낙태는 그럴 수 있는데 후기 낙태를 지지하기는 좀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물론 후기 낙태가 여성의 그 산모의 건강에 부담을 주기 쉽지만 그래서 지금 낙태하게 됐을 때 자신의 어떤 그 생명이나 신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몇 주 이후에 낙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죽하면 여성이 건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기 낙태를 결정하고 선택할까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그것도 여성이 선택하게끔 해야 하고 후기 낙태의 경우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독소 조항들이나 어떤 제한이 폐지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여성의 낙태를 보조해줄 조처들의 도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경제적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낙태를 하게 되면
그 노동계급이나 청소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낙태 접근권이 굉장히 실제로는 제약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낙태할 수 있는 그 조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의료보험을 낙태에 적용을 해서 다른 병들과 다른 수술이나 다른 의료 조처들과 마찬가지로 낙태 시술에도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낙태약도 합법화를 하고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1973년에 이미 낙태 합법화가 됐지만 그 뒤에도 많은 경우에 정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청소년이나 빈곤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마취제 없이 낙태 수술을 하는 그런 비극도 있었고, 또 이 낙태 시술 비용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로 내몰리기도 했는데,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낙태를 도울 경제적인 지원, 의료보험 적용 같은 것이 이 실질적인 낙태권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모낙패는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모낙패 소속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토론을 볼 때 이제 어떠한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라는 이런 입장도 있고, 한편 뭐 의료적 이유를 앞세워서 후기 낙태 방어에는 불분명하다든지 과태료 처벌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모낙패가 정의당 안에 부족함을 비판을 했던 만큼 온전한 합법화 이런 대안을 선명하게 채택하기를 바라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에 도움이 되게끔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 등의 반낙태 세력은 헌재가 정한 이런 법 개정 시한이 있죠. 내년 말까지 이것을 개정하라고 헌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시한까지 교회 조직과 또 기성체제 내 연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뭐 거리 캠페인도 해가면서 낙태를 최대한 제약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압력을 키워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류 정당 안에서는 이에 동조할 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제 가톨릭은 아니지만 우익 기독교 정치인인데, 헌재 판결 나기 직전에도 추기경 찾아가가지고 낙태 합법화는 안 될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반대하고 나설 그런 정치인이고, 또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이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교회의 압력을 의식할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도 낙태죄 폐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꺼려왔고, 이 정부 하에서도 낙태 시술에 대한 이런 여러 제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의 이 낙태죄 폐지 여론이 크게 일어났지만,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내 어떤 의원도, 거기에는 이제 여성 단체 간부를 했던 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의원도 낙태죄 폐지한 발의를 공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이 찬반 진영 모두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이 낙태법 개정에 나서려 하지 않을 그런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태도를 볼 때는 법안을 낸다 하더라도 여러 제약이 담긴 그런 법안을 내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역임했던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에 이런 좀 절충을 시도할 듯한 얘기를 했었는데,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둘을 조화롭게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렇게 절충을 막 시도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여러 제약을 남긴 안을 제출하기 십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라는 자는 생명교육 지원 법안이라는 것을 국회의원 34명을 모아가지고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생명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교육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결국 낙태의 죄책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돈을 대라 국가가 이런 법안인 것인데 이것은 가톨릭 교회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문은 이 법이 왜 빨리 통과되지 않냐고 막 촉구를 하면서 생명의식이 밑바닥까지 간 현 사회에서 이런 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시행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그 논설을 최근에도 낸 바가 있었죠. 이런 그 시도들을 보더라도 사실 현재 국회 내 세력 관계는 단지 보수 우파 정당뿐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낙태권 보장에 그 일관되거나 전혀 그 원칙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민주당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아래로부터의 낙태권 운동이 필요하다. 거기에 좀 더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간 한국의 낙태권 운동은 아까 뭐 짚어봤듯이 여러 진전이 있었고 또 소중한 성과도 이뤘지만 아직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그까지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를 온전하게 폐지하고 또 그 완전한 낙태 합법화라는 이런 남은 과제를 성취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일 텐데 이런 것들을 성취하려면 그 남녀 노동 계급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이 운동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역사적으로 이 성공적인 낙태권 운동이 그 특히나 노동 계급이 대거 참가한 그런 운동일 경우에 성공적으로 낙태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의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러시아 혁명으로 당시 집권한 노동자 국가는 그 당시 서구 선진국 어디에서도 그 하지 않았던 세계 최초로 그 여성의 요구에 따른 낙태를 합법화를 했었습니다. 물론 10여 년 뒤에 이제 스탈린의 반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여성 해방 조처들이 파괴됐지만 이런 러시아 그 혁명 직후에 노동자 국가가 그 취했던 조처 같은 것들은 얼마나 이 노동계급 그 조직이나 노동계급의 혁명 같은 것들이 여성 해방의 진전에도 도움을 주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1970년대 영국 정부가 낙태권을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영국 노총인 TUC가 8만 명 규모의 그 낙태권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정부의 낙태 공격을 좌절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시위는 그 이후에 영국 역사에서 다시는 결정적인 낙태권 후퇴를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굉장히 중요한 시위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국의 지배자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이런 제약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점을 막아내는 데서 여전히 그 당시 운동의 전통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고 당시 이제 TUC가 이런 그 거대한 남녀 노동계급 조직이 참여하는 이런 낙태권 운동을 건설할 수 있었던 데는 사회주의자들의 기여도 있었습니다. 노조 기틀을 훑으면서 낙태는 계급 문제다. 낙태가 불법이 되면 여성 노동계급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노조 조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설득을 했고 이런 기여들이 쌓여서 이런 그 큰 규모의 노동계급 조직이 참여하는 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그 좋은 사례는 아일랜드 사례일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와닿는 사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일랜드 사례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여러 자유주의 언론들은 그 운동의 성공 비결을 그 약간 좀 엉뚱한 데서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 시민의회가 굉장히 큰 구실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핵발전소 폐기할까 말까 할 때 그 만들었던 공론화위원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판사가 대표를 하고 뭐 각계각층이 뭐 시민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권고안을 만들고 했다는 것인데 사실 근데 이 시민의회가 이 낙태 금지한 헌법을 그 폐기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이 국민투표가 결정이 났던 것은 시민의회가 단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에서 기층의 거대한 압력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그런 운동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히려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서 낙태금지법을 폐지한 핵심적인 동력은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그 운동에 동참했던 사회주의자들이나 그 활동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남녀 노동 계급이 참여하는 여기도 역시나 대중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지지도 컸고 특히 노동계급 지구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그 앞으로 남은 만만치 않은 여정,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낙태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해야 하는 이런 만만치 않은 앞으로의 남은 여정 속에서 이 노동계급을 동참시키려는 노력, 그런 것 속에서 낙태권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런 과제를 이제 실현시키는 데서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미진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뭐 토론에 기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쟁점도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저는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좀 최근에 낙태 문제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성소수자 문제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신교 교회가 이제 좀 유별나게 극렬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개신교 우파도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낙태 반대 연합이라든지 이전에 한국에서 낙태 금지론자들의 그런 조직 같은 데서 주도적 구실을 했었기 때문에 개신교 우파도 여전히 그런 입장이긴 하다. 다만 개신교 교회 전체로 놓고 보면은 좀 그 입장이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그 통일이 쫙 돼 있다고 하고, 제가 한국의 이제 유명한 해방 신학자 한 분과 이제 패친도 맺고 이제 의견을 좀 교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가톨릭 내에 이제 진보파이긴 하지만 이 가톨릭 교회는 전체적으로 좌우 구분할 것 없이 어쨌건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일적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점을 의식해서 가톨릭 내의 진보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달리하고 교회를 비판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 주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 에서 이제 말하는 그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가톨릭 교회의 어떤 고정불변의 진리가 결코 아니었다는 점도 저는 좀 같이 덧붙이고 싶은데, 사실 그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이 되게 그 가톨릭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낙태가 살인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그 5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고, 우리가 잘 알고 또 가톨릭 교회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낙태에 대해서 강력히 변호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공식 교리로서 이런 낙태 살인론 이 이제 자리 잡은 것은 1869년 비오 9세 교황 비오 9세에 이르러서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처음에 이제 탄생을 하면서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 가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재생산에 대한 강력한 통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엄청 탄압을 하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런 그 낙태 살인론이라는 것을 공식 교리로 채택을 했던 것이었지, 이것이 어떤 그 영원불변한 진리 같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아니었다 하는 점을 좀 부모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오늘날 가톨릭 교인들 중에 많은 여성들의 삶과도 이 교리는 전혀 맞지가 않다,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의 많은 여신자들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왜 여사제도 뽑지 않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이냐,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그 여성의 삶과 이 교리와도 맞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가톨릭 신자인 여성들의 삶과도 맞지 않다 하는 점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푸진 문제는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 낙태 시술 합법화보다는 미푸진 합법화가 훨씬 더
그러니까 그 미푸진 복용이 훨씬 더 손쉽고 의사들을 찾아갈 필요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임신 7주 정도까지 아주 초기 임신 단계에서는 낙태 그 수술만큼이나 미푸진도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미푸진 합법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임신이라든지 그런 그 약으로 그 낙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시술에 따른 합법화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이 미푸진이 도입이 되면 또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그 남자가 더 무책임해지지 않을까? 사티충이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낙태가 합법화되든 안 되든 무책임한 남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남성이 그렇다는 식으로 과장해서는 안 되겠죠. 제 주변에 평범한 많은 커플들을 보면 얘기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상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물론 소수의 남성들은 무책임하게 이제 그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남성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또 과장해서는 안 될 거고 설사 그런 남성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건 무서워가지고 합법화를 유보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남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그 나쁜 남성이 여성들의 그런 삶을 망치도록 하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 그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고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것이 그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딱 그 낙태를 둘러싸고 남대 여의 이분법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는 식으로 보거나 내지는 심지어는 합법화하면 남자들이 더 편해진다라는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여성의 그 권리로서 합법화가 어떤 경우에서든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 분이 이제 독자 생존 가능성을 예로 들어서 이제 후기 낙태 문제라든지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에 대해서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취지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선 독자 생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허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학 기술이 당연히 발전을 하니까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여성의 그 산모에서 태아를 떼놓고 여러 가지 그 영양 보조 장치들을 막 해가지고 그 살릴 수 있는 시기가 더 당겨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많은 반낙태론자들이 바로 이런 것을 근거로 과학 기술이 발전했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기 낙태 주수도 더 땡겨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금야금 낙태권을 공격하려는 그 근거로 사용하는데 근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이 독자 생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그 완성되려면 그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태아한테 막 온갖 것들을 다 부착하고 최고급 인큐베이터 안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모든 태아가 다 그런 걸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가 그냥 남은 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의 그 출산과 함께 그것이 여성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양육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의 상황이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완전히 떼놓고서 그 독자 생존 가능성이 뭐 어떤 인큐베이터 안에선 가능했고 하는 식으로 이런 그 후기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 방어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임신 출산에 따른 여성의 삶을 두고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기 낙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 문제는 저는 도저히 나는 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를 우리가 강요해가지고 무조건 시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안전하게 낙태를 시술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여성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낙태 시술 거부권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그 낙태 가능 병원인지 아니면 그런 걸 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자신이 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것들이 돼 있는데, 이런 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좀 보장이 돼야 할 거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국공립 의료시설 같은 데서는 이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낙태 시술을 못 하겠다는 사람은 그 채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병원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정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네, 이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고민을 심화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책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소책자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명박의 낙태 단속 시도가 있을 때 초판을 쓰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개정 증보를 한 그 낙태 소책자고, 제가 이제 공저자로 참여를 했는데, 이 낙태가 여성이 선택할 권리라는 것을 이모저모 좀 다루고 있으니까 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꼭 낙태 쟁점만은 아니지만 이게 전반적인 그 여성 해방 문제와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오늘날 자본주의화에서 여성 차별의 현실과 또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의 여성 해방이라는 책도 더불어서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책방에 가시면은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탐구하고 앞으로 낙태권 운동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